특강인데요. 단지 특강이 아니고 제가 지회장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를 우리 회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우리 저 회장님들이 전체가 모이는 게 1년에 2번이에요. 총회 때하고 이거 워크숍. 근데 총회는 뭐 제가 또 평가받는 날이거든요. 감사님이 와서 저를 이제 감사를 다 해서 그 발표를 하시고, 제가 금년도 우리 지회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대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날이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제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제 생각이 맞으면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지회장이고 또 분회장님이시고 경로당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입장은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입장은 어느 문제가 우리의 공척이 되면 저하고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가평군 지회가 정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번에 그 들어온 게 정식 명칭이 2024년 뭐 리더십 교육 아니면 뭐 워크숍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워크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딘가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어떤 토론을 하는 거, 뭐 이게 워크숍입니다. 근데 우리 리더십 그러는데 뭐 리더십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저 군대에 여러분들 계실 때는 통솔을 받으신 거예요. 통솔. 또 군대에 있는 지휘관은 어떤 뭐 규정이나 법령이나 이런 데 의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더십은 조금 틀립니다. 제가 이 리더십은 어느 그 지도자가 어느 조직에 대해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또 구성원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와 함께 어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만들어내는 힘, 이게 리더십입니다. 뭐 리더십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에서도 보면 뭐 좀 민주적인 그 가정도 있고, 또 아버지가 또 권위주의적인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아들이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가정도 있듯이 우리 리더십 유형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형 리더십은 뭐 이 사람 저 사람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적합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뭘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물어서 그 중에서 최선의 가장 좋은 그런 그 방안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권위적 그 리더십은 조직원의 그 어떤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뭐 통상 이제 군대가 이제 그런 게 있겠죠. 특히 훈련병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훈련병들의 의견을 들어볼 게 거의 없죠. 또 자유방임적 그 리더십의 유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거는 조직원들이 아주 우수한 집단이야.
예, 다 박사고 뭐 석사고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연구소나 뭐 이런데 여기는 잔소리 없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 자유방임형 리더십은 좀 안 맞겠죠. 이게 좀 약간 뭐 좀 굴곡이 생기는데 리더의 자질 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 리더입니다. 경로당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회장님들, 또 군회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들, 또 지회를 이끌어가는 지회장, 저희들은 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라는 거는 뭐 어떤 육체적인 이런 뭐 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지식 또 조직을 이끌어가는 어떤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게 이제 힘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력. 여러분들 조금 뭐 어느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정말 어떤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왕좌왕하다가 어떤 시간을 놓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판단을 자기 혼자 그냥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아주 그릇된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판단은 잘하려면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조직의 환경이나 구성원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평상시에 잘 알고 있어야 저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회장님들은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자꾸 이제 저 사람은 틀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각각의 입장이 틀립니다. 이게 입장이 틀려요. 그래서 누구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걸 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가끔씩 싸우시지 않습니까? 가끔씩 싸우세요. 할머니들이 이제 많이 싸우시는데 뭘 가지고 싸우시냐면 자식 자랑하다가 싸우시는 분들이 많아. 예? 뭐 딸이 왔다 갔는데 나는 뭐 금목걸이를 해줬다.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또 뭐 해받았어. 그래서 경로당에서는 그런 자식 자랑, 뭐 돈 자랑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 회장님들은 그래도 그 사람 입장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 사람 얘기를 기울여 주시고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더는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회장님들 전문 지식이 뭐죠? 경로당 운영 규정을 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고 그걸 많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우리 운영비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경로당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전문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저는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회원들이 회장님을 믿지 못하면 그 경로당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원들을 또 믿지 못하면 그 경로당은 발전도 없고 재미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나머지 좀 뭐 일관된 사고를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관심과 배려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어떤 그 회원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고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더는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의견을 잘 존중해서 받아들여서 전체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 규정을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 운영 규정에 뭐가 있는지를 대충은 좀 아시고 뭘 할 때는 운영 규정을 한 번쯤은 좀 들춰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게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을 뽑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냐면 회장 선거를 해서 3장을 뽑았어요. 네. 그래서 지회로 다 올라왔거든요, 서류가. 근데 그 경로당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경로당 회장을 이렇게 뽑았는데 그 절차가 맞는 겁니까? 이겁니다. 네. 그 경로당에서 회장을 뽑을 때는 자기 의견을 얘기를 못하는 거야.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못했어요. 그게 다 결정돼서 서류가 올라왔는데 별도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회에서도 이게 어떤 절차를 밟지 않은 그런 그 회장 선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회장을 선출했는데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유념하셔서 좀 이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다른 것보다도 선거, 이거는 꼭 절차를 잘 준수해 주십시오. 이 선거는 큰 선거가 됐던 작은 선거가 됐던 여기에 끝나면 전체가 다 승복을 해야지, 승복하지 않으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경로당 회장님 뽑는 거 가지고 소송 제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변화에서 길을 찾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가평군의 지금 인구가요 63,6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노인이 19,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노령화율이 30%가 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연천하고 가평이 넘었고 양평이 아마 저희들 이제 거의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1%씩 올라갑니다. 노령화율이. 이거 연령대별로 제가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여러분들 노인 그러면 가평에 80세 이상이 많은 것 같으죠? 80세 이상이 25%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71세에서 79세. 네. 여기가 36%, 그 다음에 65세에서 70세가 39%입니다. 여러분들 65세에서 70세는 6년이에요. 6년. 그 다음에 71세에서 79세는 9년 동안이고, 그리고 80세 이상은 저게 아마 1943년생부터 해당되겠죠. 80세 이상이면. 많으실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때는 태어나신 분도 1년에 한
400명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수명이 뭐 80, 뭐 4세, 5세 이렇게 됐다 그래도 80세까지 지금 사시면서 그게 건강하게 살고 계신 거는 여러분들 건강관리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80 되신 분이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복장님 회장님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으세요? 2년 살겠습니다. 되게 소박하시네. 제가 볼 때는 지금 80세 되신 분은 정말 20년 더 산다고 모두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네? 제가 경로당에 나가보면 제가 10년 전서부터 경로당을 다니거든요. 10년 전에 사무국장 하면서 이제 쭉 다녔어요. 그때 다니시던 분이 지금도 경로당에 나오시지 그 이후에 새롭게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10년 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아요. 이양주 회장님 몇 년도에서부터 회장하셨죠? 지금 아마 시작한 지 10년 됐을 거예요. 거의 한 번 하셨잖아. 그래 몇 년 쉬셨다가 또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80 되신 분은 진짜 20년 내가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거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 65세에서 70세가 이제 그 베이비부머 세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인데 가평에 58년생, 59년생이 1,400명이에요. 59년생이 1,400명이 넘어갔고 58년생이 1,4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뒤에 가서 설명 뭐 드리겠지만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은 가평에 다 해서 750명이에요. 그 중에 노인이 아닌 사람이 한 7, 80명 되면 노인은 한 700명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이 1,400명 편입이 된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는 700명씩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가평 인구가 6만 명 조금 넘으니까 1년에 1%씩 그냥 앉아서도 올라가는 겁니다. 10년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후에. 10년 후에 제가 인구가 줄을지 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10년 후 되면 가평의 인구가 늘을 것 같습니까? 줄을 것 같습니까? 늘어나요. 예?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줄을 것 같다. 네, 내리십시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시골에 가면 빈집이 있었어요. 가평읍에 작년에 한 1,500세대 정도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입주 다 됐어요. 하고 나면 그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이 서울에서 왔겠습니까? 아니면 저 가평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대부분이 가평 사람들입니다. 네. 가평 사람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대부분. 연립에 사는 사람들이 새로 아파트를 가고 연립 저 오래된 거 이런 거 지금 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 지역에 빈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되고 가평에 지금 애들 용품 파는 데가 있습니까? 설악면에 아이들 용품 파는 데 있어요? 청평에 있습니까? 조정에 있어요? 가평에도 없습니다. 군청 소재지 없어요. 소아과 없어졌지 않습니까? 보따리 써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 태권도 학원이 가평읍에 저 청평 조정 이쪽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태권도 학원 하나 둘 빼놓고 없습니다. 피아노 학원, 음악 학원 있습니까 지금? 간판 다 뜯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육 환경이 자꾸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진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점점 교육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면서 진짜 아예 빈털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제가 그런 걱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저하고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그래서 좀 후하게 줘서 노인 인구가 6만 5천으로 이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도 노인 인구가 이때 되면 한 2만 5천 명이 됩니다. 네. 아주 이 노인 인구는 제가 최저로 잡은 겁니다. 이거 2만 5천 명. 그 근거가 뭐냐면 현재 노인 인구가 1만 9천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망자가 한 1년에 700명씩 10년 돌아가시면 7천 명이에요. 근데 편입되는 인원은 60년생부터 69년생이 한 1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서 7,000명 빼면 19,000에서 6,000명 플러스하면 25,000명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제가 후하게 잡은 겁니다. 예. 이랬을 때 앞으로 10년 후면 노인 인구가 39%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제가 볼 때 아마 잘못하면 한 45%까지 되지 않을까. 총 인구가 6만으로 떨어지면은요, 45% 정도 쭉 올라갑니다. 사실 이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가평에 지금 저 인구 동태 이걸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5월달까지를 보니까, 가평군 전체 출생 인원이 93명입니다. 사망은 276명이에요. 예. 우리 산면 같은 데는요, 1월서부터 5월까지 한 명 출생했습니다. 한 명. 하나. 돌아가신 분은 33분이세요. 이게 인구가 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예. 작년도 1년 동안에 출생이 가평 전체 195명입니다. 200명도 안 돼요, 이제. 그 작년에 230명이었는데 40명이 뚝 줄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망자는 759명이고, 그래서 자연 인구가 564명씩 줄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3, 4년 전에 가평군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6만 5천까지 올라갔었어요. 밑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1,500세대 이렇게 지었으면 인구가 2,000명 늘어났어야 되는데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정부에서 그 발표할 때 보니까 대한민국의 그 인구 소멸 지수가 0.6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가평은 0.26입니다. 소멸지수가. 소멸지수는 만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에다가 고령 인구를 나누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이게 타임즈에 발표된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저게 1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1이. 예. 근데 0.3도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여기 어떤 대비하는 게 우리 회장님들 눈에 보입니까, 지금? 대비한다는 게 출산하면 한 달에 10만원 주든가 20만원 준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저는 참 이런 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발상이 너무 가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10년 후에 한번 그 인구 한번 분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70대 중반 이후 이렇게 되신 분들, 특히 이제 나라를 빼앗긴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 이게 참 서러운 거죠, 이게. 나라를 빼앗긴 나라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아마
여기 한 3분의 1 이렇게 되실 텐데, 그분들,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은 뭐 지금 다 80, 지금도 80대 이상이지만 10년 후에 80대 이상이 되는 건 제가 10년 후에 80대 이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 그리고 65세에서 69 그러면 아마 69년생까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69년생. 그래서 지금 그때 가서 80세 이상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 아마 평균 이렇게 되겠지만 70대 중반이 되면요 평균 학력이 아마 고졸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주 그 10년 후에 이제 만 65세가 되거나 67세, 68세 된 사람들은 평균 학력이 대졸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노인에. 지금도 부모님이 경로당에 계시는데 아들이 노인 연령이 돼가지고 67세, 68세가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저도 뭐 지금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사리 회장님 등록증 드리러 갔거든요. 그걸 드리고 나와서 앉아 있는데 누가 커피 한 잔 갖다 드리면서 웃으시는 거야. 보니까 우리 친구 어머니예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 어머니. 근데 뭐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세요. 정정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노인하고 65세에서 70세 경로당에 들어갈 나이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노인의 연령층이 엄청나게 두꺼워지는 겁니다. 점점. 지금 경로당의 주축으로 아마 나가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은 아마 한 거의 8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평균 연령이 90세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들이 뭐 다 노인에 편입되어 있는 거죠. 아들, 딸들이. 그래서 경로당의 어떤 환경은 앞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면 인구 소멸 이것도 완전히 현실화돼서 다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1개 2의 인구가 100명이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가평구 통계 인터넷에 공개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100명이 안 되는 데 있어요. 근데 이게 10년 후면은요 아마 늘어난다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도 펜션 오는 사람들이 와서 주소를 옮겨놓고 그래서 인구가 이 정도 되는 거지. 안 그러면 푹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평균 학력이 저는 고등학교 이상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식들 공부시키고 또 참 어려운 시기에 출생하셔서 적응도 제대로 못하시고 애들 뭐 2~3명씩 대학 가르치시느라고 돈도 못 모고 그때 당시에는 연금 제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해서 뭐 대한민국이 노인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빈곤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0년 후면 이제는 연금을 받는 세대가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평 같은 데는 노인이 소비의 주축이 되지 않을까. 우리 세대가 되면 돈 있는 사람은 쓸 것 같아요. 또 다르거든요. 6.25 이후에 저희들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가를 즐기는 그것도 많이 틀리겠죠. 지금 경상에 가면 고수섭 치시고 뭐 이게 주로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고수섭 치라고 해도 안 칩니다. 여러분들은 참 바쁘고 뭐 이럴 때
뭐 취미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못 하셨죠. 예. 그러나 저희들은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취미가 있습니다. 뭐 부모하고 이제 2세대가 같이 노인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 어쨌든 10년 후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노인이 가평에서는 노인이 아마 경제적인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여기에 중심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저하고 이제 이 분야가 사실 이제 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 인구가 30%가 넘으면 시내 모든 구조 이게 고령 친화적으로 돼야 되지 않는 생각이에요. 버스 터미널,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어떤 또 편의시설 이용하는 문제 이런 게 노인의 기준이 앞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들이 없지 않습니까? 수원이나 뭐 이런데 꽤 큰 도시에 노령화율이 이제 뭐 한 10% 조금 넘어가는데도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게. 아니, 고령화율이 지금 30%고 10년 후면 40%, 50%가 갈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책 제안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서부터 제가 이 분야를 좀 부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이 지방선거거든요. 예, 그 이전에 이런 분위기를 띄우고 정말 지방선거가 될 때는 그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공약에 집어넣고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조금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10년 걸 한번 제가 봤어요. 2013년도에 노인 인구가 12,500명입니다. 이때 총 인구가 63,400이에요. 예?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인구가 한 200명도 안 늘었습니다. 근데 노인 인구는 19,000명이 넘었어요. 한 7,000명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 총 인구는 200명밖에 안 늘어나는데 노인 인구는 7,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면 10년 후에도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예. 저거는 제가 그 통계를 보고 다 계산해낸 겁니다, 이게. 세대수 이거 보니까 세대수는 참 기가 막히게 2013년도에 27,000세대예요. 근데 23년도에는 보니까 32,000가구 해가지고 한 5,00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가구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늘어나고 뭐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보면 집을 헐지는 않지 않습니까? 빈집도 보면 뭐 현황에 들어간 게 있고 그렇겠죠. 어쨌든 지금 저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기 안에는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게 저 통계에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경로당에 하루에 식사하는 인원이 가평에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어요. 왜? 168개 경로당이고 식사를 물론 안 하시는 데도 있지만 통상 10명으로 잡았을 때 1,680명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정 분해라든지 뭐 또 일부 보면 30명 이상이 식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봤을 때 가평에서 경로당에서만 식사하시는 인원이 2,000명이다. 근데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거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도 혼자 계시는 분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혼자 살면
아무리 돈이 많고 먹을 게 많다 그래도 어쨌든 혼자 벽을 보고 밥을 먹는 겁니다. 그 중에 하루에 한 번이면 좋고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경로당에 나와서 정말 여러 명이 식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건 정말 나라가 할 수 못하는 일을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급식 도우미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그게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 뭐 29만 원인가 얼마나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식사 도우미가. 그래서 우리 저 회장님들하고 식사 도우미는 정말 뽕짝이 잘 맞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로당에서 식사하고 있는 건 정말 그냥 식사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저하고 가지고 계셔야 되고 제가 이거는 우리 저 군수님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쌀 몇 포대 주고 운영비 몇 푼 주고 난방비 몇 푼 주고 그냥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고 하면 안 된다. 아 너희들 군수되고 의원들 되기 전에 경로당 찾아와서 제가 어르신들 잘 모시겠다고 그랬는데 잘 모시는 게 뭐 운영비 올려주면 그게 잘 모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정말 야단치셔야 됩니다. 요새 뭐 그 저기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 경로당에 가끔 옵니까? 보기 힘들죠? 정말 야단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뭐 의장하고 그 의원들 3명 뭐 의장만 내가 좀 보자고 했더니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예? 너희들 지금 난방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해봤냐? 예? 안 해본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뭐 저 어르신들 뭐 잘 모시겠다 그리고 하느냐? 뭐 효잔치 하는 데 가서 뭐 축사 하나 하고 말이지. 예? 거기 가서 스님 한 잔 따라주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건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전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예? 정말 실질적인 걸 가지고 하자 이거예요. 정말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정책에 반영하고 절에 반영해야 됩니다. 뭐 다 앞에서 좀 설명드린 건데 지금 총 인구는 제자리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노인 인구는 정말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과거에는 65세부터 뭐 한 90세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65세에서 95세까지가 이제 경로당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노인에 대한 이런 어떤 인식 이것도 이제 변해야 된다. 또 우리서부터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 있으면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이 노인의 편입이 되고 하면 우리가 가평 같은 데서는 정말 노인 소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로당이 여가 복지 시설입니다. 여가. 근데 저는 여가 복지 시설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가 복지 시설을 뛰어넘어야 된다. 여러분들 복지관에서 하는 거, 경로당에서 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관은 각 군에 하나가 있어서 아니면 면에 하나 있어서 지역별로 이렇게 몇 개 있죠. 있으면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네. 찾아가서 이용하는 그런 여가 복지 시설이고, 경로당은 사실 그런 데 갈 수 없으신 분들이 마을에서 이용하는 복지관입니다. 아니 복지관하고 경로당이 하는 역할이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물론 행정적인 걸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아니 분해나 이런 데서 얼마나 일자리하고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복지관은 조리사까지 영양사까지 주고 그 중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무료급식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무료급식이에요. 복지관에는 보조금을 꽤 많이 주어서 그걸 운영하는 거지만, 예?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여가 복지시설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걸 우리 뛰어넘어서 정말 어떤 축소된 우리도 복지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자긍심도 갖고 계셔야 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당에서 위상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식사, 뭐 이거, 그 다음에 참 혼자 이렇게 계신 분이 매일 경로당에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 나오셨어. 이거 누가 챙깁니까? 자식이 챙깁니까? 자식은 몰라. 그러나 그 경로당 회장님이나 우리 사무장님이나 아니면 그 친구분은 안단 말이에요. 맨날 잘 나오셨는데 안 나오셨어. 그럼 왜 안 나왔지? 전화해보면 집에서 아파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노인복지의 최종 거점이 바로 경로당이고, 거기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회장님들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아까 제가 우리 장풍선 감사님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로당을 짓는다. 그러면 그 마을 분위기에 좀 맞게 짓기 위해서 그 회장님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그 설계를 하고, 설계가 된 거지만, 아이고 더 우리 조금 더 들어가지 않는 거면 그 안에서 회장님 의견을 좀 들어서 이런 거를 변경을 좀 하고 하면 되는데, 이런 게 없어. 소통이 안 돼. 저는 지방자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자치 왜 합니까? 아니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지방자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옛날에 관선 때하고 지금하고 틀린 거 있습니까? 거의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고쳐나가야 된다. 경로당을 지면, 우리 마을에 경로당을 지면 예산을 뭐 우리가 더 늘리고 이런 건 못하더라도 우리 마을 분위기에 좀 맞게 질 수 있도록 회장님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해 줘야지.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응?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고쳐야 되고, 지금 사회의 그 분위기가 얼마나 틀려지고 있습니까? 옛날에 으스스한데 다방이 있었어요. 다방 아시죠? 다방. 가면 뭐 성냥꽉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있던 다방, 뭐 명다방 뭐 이런데, 그러다가 이게 뭐 다방도 뭐 이게 분위기가 조금씩 틀려지다가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카페. 카페가 정말 얼마나 분위기가 좋고 시설이 좋아졌습니까? 위생도 좋아지고. 여러분들 경로당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70년대 말 후부터 80년대서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40년 전에 지은 경로당의 모습이나 지금 짓는 경로당의 모습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경로당은 그냥 에너지 절약할 수 있도록 창문도 조그맣게 내고 벽이나 두껍게 해놓고
예?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괜찮습니까? 예?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예, 경로당도 이제는 좀 통유리를 좀 해서 밖에 지나가는 사람도 안에서 좀 보이고 정말 딱 들어오면 그 요새 그 뭐 커피 이런 거 쫙 해서 좀 한 잔 창문 앞에 벤치에 앉아서 좀 내다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전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 6.25가 끝나고 태어난 저 같은 세대가 경로당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경로당에 찾아올 수 있도록 선배님들이 분위기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분회장님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경로당은 아마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아마 다니셔야 되고 6.25 이후에 태어났거나 이런 분들은 좀 다른 분위기가 돼야 경로당을 간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 구조가 자꾸 이제 바뀌어 나가고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 체계도 저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정면하고 설악 청평 분회장님들하고 이제 다 비슷한 생각이 경로당은 조금 좀 통폐합을 해서 좀 대형화시켜서 좀 시내 같은 데는 거기다가 뭐 한 15인승 차량 하나 줘서 이렇게 운영하면 운영비도 좀 절감이 되고 어떤 노동력도 좀 절감이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급식 뭐 이것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해를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과거에는 그냥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그 마을에서 농사 지시면서 품앗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분들하고만 친분관계가 있었는데요. 저희 또래는 그 면에 있는 사람끼리는 다 알아.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녔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 소재지에다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다 올 것 같아요. 다 어울려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지금 경로당은 좀 살려가면서 면 소재지 같은 데는 우리 노인회를 좀 조금 더 크게 지어서 좀 활성화시키는 거기는 조금 젊은 층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면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기동성이 아무래도 제한되니까 현재 경로당을 이제 주로 이용하시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시대가 진짜 변하고 있는데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어떤 문제도 잘 보이지 않고 뭔가 피부로 와 닿는 것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면 좀 걱정이 좀 되죠. 그래서 우리 그 노인회가 스스로 사회적 위상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우리 봉사가 8개 팀인가가 있어요. 우리 그 지회 전체 이런 것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회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그 노인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십니다.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좀 판단력이 조금 흐리시거나 이런 분들을 젊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많이 좀 감싸 주시고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좀 분위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지금 복지관이나 보건소 이게 우리 노인들 그 프로그램하고 그 관련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하는 역할을 보면 우리 노인하고 상호 어떤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 노노케어 이게 이제 현실화 좀 돼가지 않냐.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은 저희들보다 고령화가 먼저 왔습니다. 일본에 가면 목욕탕이고 뭐고 어디 안내하고 뭐 이런 데 가보십시오. 다 노인네들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오사카를 갔었는데 낮에는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5시, 6시 되면요 볼 때가 지나옵니다. 네. 그때부터는 이제 어르신들은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고 젊은 사람들이 거리를 꽉 메우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노인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요양보호사 없습니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직 없는 게 아니라 귀합니다. 우리는 요양보호사를 지금 누가 합니까? 노인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양보호사 50대가 합니까? 다 60대 이상이 요양보호사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자꾸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요양보호사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 보니까 요양병원이나 뭐 이런 데도 여러분들 밥 타다 주는 게 없습니다. 밥을 타다 주질 않아요. 내가 겨서라도 식당에 가서 먹는 겁니다. 타다 줄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는 뭐 요양보호사 또 뭐 이렇게 보면 저 텃밭에 풀까지 뽑으라 그럴 정도로 지금 뭐 이렇게 있는데 없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돌봐주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보면 그 보약 같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친구입니다.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노노케어 이건 정말 현실화되어 있다.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생각해주고 노인이 노인을 배려해주고 노인이 노인을 케어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제목은 그렇게 거창하게 달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10년 후만 봐도 상당히 그 아찔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바라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 여기에 좀 대비를 하자. 또 여러분들하고 저 뜻을 좀 같이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조금 더 좀 갈고 닦아서 강의를 좀 멋있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님의 10년 후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또